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결혼한 지 3년 정도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아내와는 2년 정도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2년 정도 연애를 하다가 결혼해서 관계를 하니 연애할 때 느낌도 안 나고 부부 관계에 대해 서로 흥미가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연애할 때는 정말 잘 맞고 좋았는데 결혼하고 나니 이게 또 다르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할 말이 있다며 퇴근하고 일찍 들어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무슨 일 있나? 뭐지? 괜히 느낌이 안 좋아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퇴근하자마자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가 술상을 차려놓고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이건 무슨 상황이지? 생각하고 있는데 아내가 빨리 와서 앉으라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옷을 갈아입고 아내가 차려놓은 술상 앞에 앉았습니다. 저는 앞에 앉아서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었어요. 아내도 저를 멀뚱히 쳐다보다가 술을 한 잔 따라주면서 건배하고 한마디 하더라고요. 오빠, 나 어때? 응?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결혼한 부부 사이잖아. 근데 오빠는 내가 여자로 느껴져? 당연하지. 여자로 느껴지니까 너랑 결혼도 하고 같이 살고 있는 거지. 제 말에 아내는 술 한 잔을 또 따라주면서 자기도 따라 마시더니 오빠, 우리 요즘 부부관계가 너무 소홀한 것 같다고 생각 안 해? 결혼하고 나서 부부관계 횟수도 줄어들고 해도 연애할 때만큼 느낌도 안 나고 뭔가 귀찮고 그래서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지도 않고 우리도 뭔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 얘기를 하면서 아내가 한숨을 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관계에서는 지금 자극적인 게 필요한 것 같아.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오빠한테 자극적인 것 좀 제안해 보려고 오빠한테 일찍 들어오라고 그런 거야. 저는 아내의 말을 들으면서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하면서도 자극적이라는 말에 괜히 솔깃했습니다. 자극적인 거? 자극적인 거 어떤 거? 아내는 그렇게 열변을 토하더니 막상 얘기를 하려고 하니 우물쭈물하며 말을 못하더라고요. 한참을 있다가 술 한 잔을 또 쭉 들이키더니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오빠, 혹시 그런 거 알아? 서로 파트너 바꿔서 하는 거. 얘기는 들어봤지. 근데 그건 왜? 내가 여기저기 검색하면서 좀 알아봤거든? 그런데 그런 게 되게 많다더라고. 서로 권태기고 사이가 소원해지고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부부관계가 엄청 좋아졌대. 그러면서 후기를 써놨는데 그거 보면서 너무 흥분이 되는 거야.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이런 아내가 아니었는데 갑자기 이런 말을 꺼내는 것도 당황스러웠고 그런 걸 하자고 제안하는 게 정말 받아들여지지 않더라고요. 여보,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그런 걸 해. 나는 다른 사람이랑 한 방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부담도 되는데 거기다 또 바꿔서 하자니 그건 진짜 난 자신 없고 못해. 아니 도대체 왜 그런 생각을 한 거야? 나는 뭐 이런 말까지 하기가 쉬웠을 줄 알아? 오빠 요즘 어땠어? 나 쳐다라도 봤어? 좀 하려고 하면 귀찮다는 핑계로 하지도 않고 그냥 의무적으로 빨리 하고 끝내려고 하잖아. 오빠가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냥 의미 없이 하게 되고 이러다간 정말 이혼할 것 같으니까 내가 여기저기 찾아보면서 이렇게라도 해볼까 싶어서 얘기하는 거잖아. 우리 부부 관계가 조금이라도 좋아질까 싶어서 그러는 거야. 인터넷 카페에서 찾아보니까 처음에만 서로 좀 부끄럽고 어색하대. 그 다음부터는 괜찮대. 그리고 나서 정말 사이가 더 좋아지고 그랬대. 아내는 벌써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다 했더라고요. 저는 그런 카페가 존재한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화장실을 갔습니다. 화장실 갔다가 나오니까 아내가 울고 있더라고요. 아니 여보, 왜 울고 그래? 울지 마. 저는 아내의 어깨를 토닥여주며 말했습니다. 오빠, 나는 우리 부부 관계 조금이라도 회복해 보려고 그런 건데 오빠는 너무 이상한 쪽으로만 생각을 하니까 그게 너무 속상해서 그래. 나는 오빠랑 다시 예전처럼 연애할 때 느낌을 받고 싶어. 지금도 우리 아이 없는데도 이러면
나중에 아이 낳고 나면? 그때는 지금보다도 더 우리 관계가 안 좋아질걸? 그럼 우리의 끝은 이혼이야. 오빠는 나랑 헤어지고 싶은 거야? 왜 노력을 할 생각을 안 해주는 거야? 솔직히 저도 연애할 때야 불타오르듯 뜨거웠죠. 근데 결혼하고 나니 심리적으로 문제인 건지 그냥 연애 때랑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뭔가 아내와 관계에 있어서도 굳이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별로 좋은 걸 느끼지 못했어요. 제가 이러니 아내도 불안하면서도 기분이 좋지는 않았으니 이렇게까지 알아보고 그런 거겠죠. 저는 우는 아내를 보고 미안하기도 해서 알겠다고 해보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솔직히 궁금하기도 했어요. 다른 사람과 하다니 결혼하고 나서 상상도 해볼 수 없었던 일을 아내가 먼저 해보자고 제안을 한 거니 살짝 기대되기도 했습니다. 생각해줘서 고마워, 오빠. 우리 그럼 날 잡아서 가능한지 일정 조율되는 팀이랑 한번 해보자. 아내는 다음날 카페에서 일정을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주 주말에 보기로 하고 방은 커플끼리 하나씩 따로 잡은 다음에 연락해서 한쪽에서 보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었고 거의 다 왔다며 호수를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주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금 뒤에 저희 방으로 오더라고요. 저희랑 비슷한 나이대 같아 보였습니다. 서로 인사를 간단하게 하고 대화를 하면서 긴장감도 풀고 어색함을 풀었습니다. 저희는 처음이라 너무 긴장이 되었고 그쪽은 여러 번 해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리드를 해줬어요. 아내는 이 상황이 뭔가 굉장히 흥분되면서도 설레어하는 게 보였습니다. 그렇게 서로 바꾸어 키스를 했어요. 아내가 얘기했던 연애 때의 그 짜릿함, 설레임이 느껴지더라고요. 아, 아내가 원한 게 이런 기분이었구나 느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런 감정들을 잊고 지냈구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눈앞에서 너무 좋아하는 아내를 보고 있자니 질투가 나면서도 흥분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이걸 하면 다시 부부 사이가 좋아진다는 거구나 생각했어요. 저희는 그렇게 처음 경험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빠, 오늘 어땠어? 좋았어. 나쁘지 않던데? 그래, 오빠 너무 좋아하는 것 같더라. 너도 엄청 좋아하던데. 일로 와봐. 내가 아까보다 더 좋게 해줄게. 그렇게 저는 질투심에 불타올라 아내를 더 기분 좋게 해주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아내는 자기 제안을 받아줘서 다시 한번 너무 고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빠랑 다시 사이가 좋아진 것 같아서 행복하다고 합니다. 연애 때 그렇게 뜨겁게 불타오르던 그 시절이 생각이 난다고요. 저도 처음에는 아내의 제안이 당황스럽기는 했지만 지금 현재를 보면 그 덕분에 다시 사랑의 감정, 연애 때의 그 뜨거웠던 감정을 다시 깨닫게 된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아직도 가끔씩 카페에서 사람을 찾고 있어요. 하고 오면 오히려 서로를 더 아끼고 사랑해주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사이가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계획은 잠시 미루고 지금을 좀 더 즐겨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저는 4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부끄러워서 어디에 말할 수도 없는 혼자만의 고민이 아닌 고민이 있어서 이렇게 유튜브 채널에 이야기를 보내봅니다. 혹시나 제 이야기 보내도 저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지는 않겠죠. 믿고 솔직하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다닐 때까지만 해도 열심히 공부하는 모범생이었어요. 주변 친구들은 고등학생 때부터 남자를 만나고 연애도 하면서 다니던데 저는 공부만 하면서 학업에 집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이에 제 나름대로 남자에 대한 욕구, 불만이 쌓였는지 이상하게 대학교 시절부터는 남자친구를 사귀고 남자를 엄청 밝히게 되더라고요. 남자친구가 있었지만 다른 남자에게도 사랑받고 싶어서 꼬리치기도 하고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여우짓을 하고 있다는 걸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남자친구 몰래 다른 남자와 함께 잠자리를 가지기도 하고 어릴 때부터 알던 남자애들과도 관계를 가지기도 했습니다. 20살이 되면서 유독 더 그렇게 됐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지는
저도 잘 모르지만 남자를 만나면 바로 관계까지 연결되는 게 좋아서 항상 남자한테 여지를 줬던 것 같아요. 오늘 집에 안 들어가도 된다거나 방 잡고 술을 좀 더 마시자거나 대놓고 같이 있자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제가 해프게 행동한 건 맞지만 그래도 이런 생활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늘 그렇게 사랑을 나눌 때마다 행복하고 기분도 좋았기 때문에 굳이 이 생활을 접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결혼하기 전까지는 아래가 얼얼해질 때까지 남자들과 어울려 놀기 좋아했고 남자도 바꿔가면서 정말 미련 없이 잘 놀았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렇지만 아마 지금까지 저랑 했던 남자들 숫자만 세더라도 300명은 넘을 것 같습니다. 그보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만큼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지금 남편이랑 관련된 이야기도 있는데요. 직장 생활하면서 주말에는 시골에 봉사활동을 갔는데 다른 직장에서도 그 봉사활동하는 팀이 와서 점심시간에 같이 점심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다른 회사 남자 중에서 왠지 모르게 눈이 가는 남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성격의 그 남자를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봉사활동 시간에 그 남자가 있는 곳으로 가서 수작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남자 여자가 섞여서 함께 활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그림이 그다지 이상해 보이지 않았거든요. 저도 어느 정도 몸매도 되고 미모도 빠지지는 않는 편이라 지금까지 그랬듯이 저에게 넘어가지 않을 남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봉사활동하면서 친해졌다가 그날 저녁에 만나 식사를 하고 속전속결로 2차까지 갔답니다. 근데 그 남자도 저처럼 상당히 밝히는 남자였고 힘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만난 남자와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만나며 저희의 사랑을 더욱더 키워가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가 지금의 제 남편이 되고 결혼식도 남들보다 좀 빨리 20대 중반에 결혼하고 이쁜 딸 하나 낳아 지금은 혼자 서울에서 원룸을 얻어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혼 10년 차가 조금 지나서 남편이 해외로 발령이 나게 됐던 적이 있는데 처음에는 어쩔 수 없는 인사 발령이라 받아들였지만 날이 갈수록 남자가 그리워 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하기야 남편이 있을 때도 남편은 나만큼 밝히는 사람이라서 항상 저희는 남부럽지 않게 사랑을 나눴는데 남편이 없다 보니까 결국에는 한 번씩 다른 남자들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해외 발령이 났을 때 당시만 하더라도 아이가 중학생이라 일찍 집에 오니 어디 나갈 수도 없고 남자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하루하루 생활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참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야간 업무가 많다는 핑계로 시어머님한테 부탁을 하고 저는 자유의 몸이 되었죠. 주말에만 아이를 돌봐주면서 저는 자유롭게 남자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핑계 대기도 좋은 것이 시어머님이 사시는 곳이 딸이 다니는 학교 바로 앞이라 딸 입장에서도 학교 가기 엄청 편리했고 시어머니 집도 아파트라서 딸이 공부할 방도 따로 내어줬기 때문에 조건은 좋았습니다. 용돈도 넉넉하게 챙겨드리니까 시어머니도 전혀 불만이 없었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자유로운 생활을 시작했는데 저기는 정말 어쩔 수 없더라고요. 남편이 해외 근무를 하니까 직장에서나 주변에서 친구들은 제가 유부녀이고 남편이 해외 근무라는 걸 알지만 일반인들은 잘 알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전 나이트를 가거나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다니면서 다른 남자들을 만나서 돌싱 행세를 했고 정말 제 욕구를 마음껏 충족하면서 시간을 보냈답니다. 남자들은 정말 단순해서 모르는 여자라도 만남을 제안하면 10중 8구는 제안을 받아들이더라고요. 아마 우리 남편도 그러리라 믿어요. 해외에서 일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즐거움을 찾을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워낙에 욕구가 강한 남자이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즐기고 있었을 거예요. 제가 워낙 밝히다 보니 밥은 먹지 않아도 관계는 해야 할 정도로 하루도 그냥 넘기기가 힘들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길 가던 사람 아무나 겁탈하는 것처럼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니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남편도 해외 근무를 하지만 멀지 않은 나라에 있기 때문에 2달마다 한 번은 집에 옵니다만 그것으로는 절대 만족할 수 없는 저였기에 이렇게 따로 남자를 만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문제가 발생했는데 딸이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적에는 시어머니가 키워줬는데 고등학교에 가고 나서부터는 입시 준비도 본격적으로 해야 하고 저랑 함께 논의해야 할 사안이 많았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키우기 힘들다고 하셔서 할 수 없이
저희 집에 다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딸이 없을 때는 마음 놓고 연애도 할 수 있었는데 고등학교 다니는 딸을 둔 엄마라 왠지 자유가 구속되어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저의 욕정은 매일 불타오르고 어찌할 방도가 없어 혼자 해결하는 방안도 강구해봤지만 특별한 묘약이 없더라고요. 그러던 중 저희 딸이랑 친하게 지내는 친구 엄마 중에 저랑도 사이가 괜찮은 아줌마에게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자기가 아는 사람 중에 우리 동네에서 작은 가게를 하나 하고 있는 아저씨 한 분이 있는데 예전에 운동도 많이 했고 몸도 좋은 데다가 기가 막히는 병강쇠라는 소문이 도는 남자가 한 명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이 남자를 어떻게 해보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 아저씨가 운영하는 가게는 과일 가게였는데 그 가게에 자주 가면서 인사도 하고 눈도장을 제대로 찍어뒀습니다. 언젠가 밥 한 번 먹자고 말하려고 간을 보던 참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그날은 주말이라서 날씨도 좋고 해서 딸과 같이 아침을 먹고 뒷산에 운동하러 갔는데 글쎄 그 과일 가게 남자가 철봉부터 시작해서 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깨가 떡 벌어진 몸매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운동하는 그 모습이 어찌나 매력적이던지 맨눈으로 봐도 힘께나 쓰게 생긴 남자처럼 보여서 기회만 엿보고 있었죠. 운동도 이것저것 1시간 이상 하는 것 같은데 딸과 같이 갖기에 대놓고 티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규칙적으로 운동하러 가는 시간에 맞춰서 저도 운동을 하러 나가기 시작했고 과일도 자주 사러 가면서 동시에 운동까지 같이 하면서 타이밍을 노려봐야겠다는 생각으로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에서도 연말까지 휴가를 무조건 다 쓰도록 권해서 억지로 며칠 동안 쉬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대청소도 할 겸 집안 정리를 하는데 갑자기 그 남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창문을 열고 아파트 아래를 보았더니 그때 마침 그 남자가 운동복 차림으로 나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틀림없이 뒷산에 가는 것 같아 저도 바로 화장도 하지 않고 그 뒷산으로 올라갔답니다. 산에 오르면서 그 남자와 대화를 시도하기 위한 온갖 잔머리를 굴리다가 결국 지갑을 활용하기로 했는데요. 평일이고 아침 식사 직후라서 그런지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 일부러 지갑을 떨어뜨려서 한번 만나면서 살해하는 방식으로 해보기로 마음먹고 뒷산으로 올라갔죠. 이 정도 이유는 있어야 밥이라도 한 끼 같이 먹을 수 있지 않겠나 싶었습니다. 지갑에 제 휴대폰 번호도 적어놓고 뒷산에 올라갔더니 저의 예상은 딱 맞았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그 아저씨는 혼자서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었고 저는 간단한 운동만 5분 정도 하고 그 남자가 주로 운동하는 역기 아래쪽에 제 지갑을 놓고 집으로 빠르게 내려왔습니다. 운동을 할 때는 등산로를 빙빙 돌아가기 때문에 30분 정도 걸리지만 내려올 때 지름길인 산속으로 내려오면 5분 정도면 집에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집에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한참이 지나도 전화가 안 오길래 지갑을 분실하는 게 아닌가 걱정을 했지만 그때 때마침 그 남자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사정을 이야기하니 그 남자분이 저보고 알려주면 가져다 준다고 어디에 사느냐고 묻길래 지금 급한 볼일이 있어 저녁에 식사 대접하겠다고 하고 저녁 약속을 했답니다. 그때부터 엄청나게 바빠지더라고요. 화장도 하고 머리도 하고 옷도 이 옷 저 옷 입어보고 그 남자가 마음에 들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갔죠. 키나 속옷도 제법 예쁜 걸로 준비했습니다. 남자들이 속옷에 많은 자극을 받는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횟집에 도착해서 서로 인사를 하고 지갑을 건네받고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하는데 그분도 아주 좋으신 분 같더라고요. 식사를 하는데 안주가 좋아 술도 한잔했습니다. 남자를 꼬시는데 술이 빠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술을 빠르게 마시며 분위기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남자도 술을 엄청 잘하더라고요. 두 사람이 소주 3병을 마시고 분위기가 무르익어갈 때쯤 볼수록 그 남자가 멋있어지고 저의 아랫도리는 벌써 축축해져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그 남자를 자극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너무 좋게 봐서 그런지 아저씨가 참 마음에 든다. 오늘 아저씨 만난다고 긴장돼서 속옷도 예쁜 걸 입었다고 얘기했죠. 그러자 그 아저씨는 얼굴을 붉히면서 무슨 그런 부끄러운 말을 하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숭을 떨면서 아저씨처럼 멋있는 사람 만나는데 이 정도 준비는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근데 아저씨가 제 속옷 볼 생각 없으면 그냥 됐다고 말했죠. 그러자 그 남자는 얼버무리며
말을 제대로 못하더라고요. 저는 그 남자를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그냥 키스를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남자도 그대로 응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곧바로 계산하고 가게를 나와 옆에 골목으로 들어가 선체로 진한 키스를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자 아랫도리가 제 아랫도리를 쿡쿡 찌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남자에게 제 속옷 보러 가실 거냐고 물었고 바로 옆에 있는 모텔로 직행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엄청나게 좋아하고 밝히지만 그 남자분 정말 병강세 맞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보다도 더 강하고 이 세상 어느 남자보다도 강력하고 정말 세상 사는 맛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모텔 가기 전부터 아랫도리가 질펀해 있었는데 정말 그날은 온천수가 펑펑 터지듯이 저의 모든 것을 쏟아부은 제 일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하늘이 만들어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남자는 저에게 자기가 지금까지 만난 여자들 중에서 가장 명기라면서 어떻게 이렇게 남다른 아래를 가졌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이후로 우리는 엄청나게 자주 만납니다. 회사에서 잠깐 볼일 보러 나오는 시간을 이용하는데 그 남자와 전 너무나 궁합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오래 만나다 보니 이젠 마음으로도 사랑하고 있습니다. 남편을 생각하면 제가 나쁜 년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밥을 안 먹어도 남자는 있어야 하는 여자입니다. 그리고 이 남자에게 저의 모든 걸 다 주고 있습니다. 한동안은 이 남자와 함께 모든 걸 다 할 것 같아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중반 남자입니다. 택배 때문에 지금의 여자친구를 만나게 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취업을 하면서 집에서 독립을 해 혼자 자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랑 가까이에 있는 원룸 오피스텔을 얻었어요. 아무래도 여러 개로 쪼개져 되어 있는 원룸이라 그런지 방음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이사 온 처음 날에도 밖에서 말소리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크게 들리기도 했고, 옆집 TV 소리라든지 이런 게 은근히 크게 들렸습니다. 특히나 화장실에 있으면 말소리라든지 이런 소리가 굉장히 잘 들리더라고요. 그래도 이 가격에 집 구한 게 어디냐 싶은 생각에 참고 지냈습니다. 돈 많이 모아서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할 수 있게 열심히 하자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소음을 조심하면서 지냈어요. 이사를 하고 부모님이 시루떡을 보내주셔서 빌라 사람들한테 하나씩 돌렸어요. 부모님들은 연세가 있으셔서 그런지 이사했으면 떡도 돌리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물론 그 속에는 혼자 자취하는 아들, 좋은 이웃 만났으면 하는 바람이 더 크게 있으셨겠죠. 저는 이사도 잘하고 출근도 잘하고 이게 진정한 사회생활이구나 느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방음이 잘 안 된다고 했잖아요. 피곤해서 자려고 누워있는데 벽 너머로 끙끙 앓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졸린데 이 소리가 자꾸 거슬려서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귀를 벽 쪽에 더 가까이 대고 들어봤습니다. 아무리 봐도 누가 자꾸 끙끙 앓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옆집 사람이 혼자 사는데 아픈 건가 싶었어요. 옆집 사람은 아직 만나지 못했거든요. 다른 집은 떡 돌릴 때 다들 집에 있어서 얼굴 보며 인사하고 떡을 나눠줬는데 옆집은 만나지 못해서 문 앞에 걸어뒀었거든요. 그래서 혼자 사는 게 맞는지 알 수는 없었지만 앓는 소리에 저는 걱정이 되어서 10시 정도 되는 늦은 시간이었지만 혹시 몰라서 옆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인기척이 없길래 진짜 무슨 일이라도 난 건가 싶어서 문을 두들겼어요. 저기요, 안에 계세요? 괜찮으세요? 한참 뒤에 얼굴이 발갛게 상기된 여자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나오더라고요. 아, 뭐예요? 아, 안녕하세요. 옆집인데요. 자꾸 끙끙 앓는 소리가 들려서 혹시 어디 아프신 건 아닌가 해서 걱정이 돼서요. 아니요, 그런 거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굉장히 귀찮다는 듯이 말을 하고 문을 닫아버리더라고요. 속으로는 뭐 저렇게 싸가지가 없나 싶었습니다. 기껏 걱정돼서 그런 건데 저렇게까지 매몰차게 굴 필요 있나 싶었어요. 늦은 시간에 초인종 누르고 문 두드린 게 기분이 나빴으면
본인이 시끄럽지 않게 조심했어야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옆집 여자의 첫인상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날에도 퇴근을 하고서 화장실에서 씻고 있는데 또 끙끙 앓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 여자는 대체 뭘 하는데 매번 저렇게 끙끙 앓는 건가 싶었습니다. 집에서 운동을 하는 건가? 그렇다기엔 다른 쿵쿵거리는 소리는 안 들리는데 뭐지? 혼자 생각하면서 여자의 소리에 점점 더 귀를 기울이게 되더라고요. 뭔가 소리가 굉장히 야릇한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설마 아니겠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가끔씩 옆에서 들리는 소리에 저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는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 상상이 절대 혼자만의 상상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처음 자취를 하다 보니 필요한 물건들이 많게 되잖아요. 그래서 택배 올 일이 많았어요. 퇴근하고 갔더니 택배가 문 앞에 한가득 있었습니다. 오, 주말 되기 전에 다행이다 하고 집에 박스를 들고 들어와서 간단하게 씻고 TV 보면서 저녁을 다 먹고 택배 생각이 나서 뜯어보고 있었어요. 신나게 택배를 뜯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시킨 물건이 아닌 낯선 물건이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택배 박스 위쪽을 살펴보았고 주소가 저희 집 주소가 아니라 옆집 주소로 되어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때서야 확신이 들었어요. 옆집 여자의 앓는 소리가 역시나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었구나. 이걸 어떻게 전해줘야 될까 싶었습니다. 그냥 다시 택배 박스를 테이프로 붙여서 앞에 놔둘까? 아니면 매일 밤 시끄럽게 한 죄로 민망해지게 약 올려볼까? 혼자 이 생각 저 생각을 다 해봤어요. 저는 처음 만난 날 저를 귀찮다는 듯이 쳐다본 그 표정을 아직도 잊지 못하는데 어디 한번 당황하고 민망해하는 표정을 보자 싶었습니다. 다음 날 주말에 저는 늦잠을 자고 점심을 먹었어요.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 볼일을 보고 저녁에야 들어왔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택배 박스를 보고 아 맞다 택배 갖다 줘야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있는데 또 그 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저는 옳다쿠나 지금이다 싶어서 택배 박스를 챙겨서 옆집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택배 박스는 일부러 테이프를 붙이지 않고 안에 내용물이 다 보일 수 있게 뜯어놨어요. 한번 심호흡을 하고 옆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역시나 처음에 초인종을 누르니까 한참 동안 또 인기척이 없더라고요. 다시 한번 초인종을 눌렀어요. 그래도 사람이 안 나오더라고요. 저기요, 다름이 아니라 어제 온 택배 때문에 그러는데 문 좀 열어주시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제 저희 집으로 택배가 왔는데 저희 집 앞에 제 택배 박스랑 같이 있어서 집으로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저희 집 택배가 아닌 게 끼어 있더라고요. 제가 박스에서 물건을 꺼내 보여주며 얘기하자 당황해하는 옆집 여자의 얼굴을 보니 괜스레 통쾌했습니다. 이거는 이걸로 매일 그렇게 시끄럽게 했던 건가 봐요. 저는 옆집 여자의 반응을 보고 더 도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상관이에요? 그렇게 외로우신가? 매일 밤낮 없이 소리를 내면서 그렇게 시끄럽게 하면 옆집 사는 저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조용히 얘기해요. 다른 사람이 들으면 어쩌려고. 옆집 여자는 제가 하는 말에 점점 흥분을 한 건지 표정이 이상해지면서 목소리도 떨리며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걱정되는 사람이 그렇게 소리를 크게 내시나? 이거 얼른 써보고 싶어요? 이제 택배 주고 가세요. 맨날 이런 거로 재미 보지 말고 내가 해줄까요? 이거보다 더 잘해줄 수 있는데. 옆집 여자는 제가 하는 말에 이성의 끈을 놔버렸는지 저를 끌어당겨 문을 닫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해봐요 어디. 옆집 여자의 말을 끝으로 문 앞에서부터 키스를 하며 침대로 향했습니다. 항상 밤마다 들려오는 소리 때문에 열심히 상상만 하던 일이 실제로 일어나니 흥분이 되더라고요. 내가 내뱉은 말이 있으니 저거보다 내가 더 기분 좋게 해줘야겠다는 생각에 정말 여태 살면서 터득해온 모든 스킬을 발휘했습니다. 항상 벽 너머로 들려오는 소리보다 더 좋아하는 듯한 소리를 들어보니 뻑 같구나 생각이 들더군요.
근데 옆집 여자 스킬도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도 우주를 다녀온 기분이었습니다. 꽤 하네? 어때? 저거보단 내가 낫지? 어느새 우리는 반말을 하고 편해졌습니다. 가끔씩 서로의 초인종을 누르면 그게 신호라고 받아들여서 사랑을 나누고는 했습니다. 오늘 또 했어? 아니, 네가 있는데 뭐하러 해? 너 기다렸어. 내가 더 열심히 해야겠는데? 그렇게 종종 만나다 보니까 서로 취향도 비슷하고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만나보는 건 어떤지 제안을 했고, 그렇게 사귀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자친구가 된 옆집 여자는 거의 저희 집에서 생활을 합니다. 퇴근하고 들어가면 바로 달려들어 매달려 키스를 하고는 해요. 그렇게 매일이 뜨겁고 불타오릅니다. 여자친구는 이제 계약이 거의 끝나가서 끝나고 나면 저희 집에서 같이 지낼 생각이에요. 만나게 된 계기가 조금 그렇기는 하지만 이왕 잘 맞아서 만나게 된 거, 만날 때까지는 서로 뜨겁게 사랑해주고 만나보려 합니다. 이제 여자친구는 그걸 찾지 않게 되었어요. 그 대신 더 좋은 걸로 제가 기분 좋게 해주니까요. 항상 기분이 좋아 야릇해지는 그녀의 표정을 보면 저도 너무 좋습니다. 다들 뜨겁게 사랑하세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6살 여자이고 백화점 지하 주차장에서 주차비 받는 일을 하는 여자예요. 몸은 힘들지만 딸 하나 있는 거 딸 생각하며 살고 있죠. 그리고 이런 제게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나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됩니다. 제가 인생을 그렇게 많이 산 건 아니지만 40년 넘게 살면서 이런 일을 다 겪어보네요. 저는 충남에서 태어난 시골 사람이었어요. 일찍이 엄마를 여의고 아버지와 할머니와 함께 살았는데 저희 아버지는 도시로 지방으로 일을 하러 다녔기에 함께 보낸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아버지가 집에 오시면 왠지 낯선 남자가 집에 오는 듯한 기분이 들었죠. 아버지도 저를 그닥 애정어린 마음으로 보진 않으셨어요. 그럴 만도 한 게 함께한 시간이 아예 없었으니 정도 없으셨겠죠. 그래서인지 저는 더욱 할머니에게 의지를 하며 살았어요. 얼굴조차 기억이 안 나는 엄마를 대신해 할머니가 제 엄마라고 생각을 했죠. 왜 새끼오리들이 태어나면 처음 보는 큰 개체를 어미라고 여긴다잖아요. 제가 딱 그런 처지였어요. 할머니는 늘 엄마처럼 절 챙겨주시고 절 보호해주셨고 연세가 드셔서 치매가 걸리셨을 땐 제가 할머니의 엄마가 되어드렸죠. 그렇게 할머니는 저와 딱 20년을 같이 사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2년 뒤 아버지마저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게 되었죠. 제게 남은 가족이라곤 단 한 명도 없었고 저는 22살에 고아가 되었어요. 사실 고아라는 말을 붙이기도 좀 그런 게 22살이면 다 큰 성인이잖아요. 근데 가족이 없다는 건 성인도 아이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영향을 주더라고요. 저는 22살에 외로움에 사무쳐 무작정 사람이 많은 서울로 상경을 했고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곳에 취직을 했어요. 그래야 제 외로움과 가족에 대한 빈자리가 채워질 것만 같았거든요. 그렇게 저는 처음 선택한 직업이 백화점 안내데스크 일이었는데 제 소원대로 일을 하는 내내 정말 많은 사람들을 거치고 만나게 되었어요. 제가 다른 건 볼품이 없어도 키 하나는 크고 마른 몸매 하나는 자신이 있었기에 안내데스크에서 일을 할 수 있었어요. 저는 이 일을 하면서 남자친구도 만나게 되었는데 남자친구가 먼저 호감을 표시했어요. 거의 3달에 걸쳐 매일같이 백화점으로 퇴근을 해 제 연락처를 물어보곤 했죠. 처음엔 부담스럽긴 했지만 이렇게 한결같이 제가 좋다고 하는 걸 보니 저도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만남을 갖게 되었고 진지하게 연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엔 남자친구가 먼저 호감을 표했지만 나중엔 제가 더 적극적으로 남자친구를 좋아하게 되었어요. 절 떠난 가족을 대신해 남자친구는 제게 정신적으로 굉장한 지주가 되어줬어요. 남자친구 또한 아버지가 없이 엄마가 미혼모로 혼자 본인을 키웠다며 제 심정을 이해한다고 했어요.
매번 같이 술을 마시면 부모님 얘기에 눈시울을 붉혀준 남자였습니다. 그러니 그땐 남자친구에게 간이고 쓸개고 모든 걸 다 내어줄 심상이었죠. 하지만 제 모습을 본 저와 같이 일하는 언니는 제게 조심하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 언니가 남자 경험이 많다 보니 저에게 훈수 도는 걸 참 좋아했거든요. 제가 남자친구 자랑만 하면 얘 원영아, 너 같은 애가 특히나 남자를 조심해야 돼. 지금 좀 외롭다고 한 남자한테 푹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너 완전히 그 사람한테 발목 잡혀버리는 거다. 그러니까 이 남자 저 남자 많이 만나봐 라곤 했죠. 그럴 때마다 저는 속으로 내가 너랑 같니? 내 남자친구가 얼마나 나한테 헌신적인데 라며 충고 같지도 않는 충고를 귓등으로 듣곤 했네요. 그렇게 저는 남자친구와 2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24살이란 다소 어린 나이였지만 남자친구가 저보다 8살이나 많았기에 남자친구 입장에선 결혼을 서둘러서 했으면 했거든요. 결혼 얘기가 나오니 저 또한 시어머니에게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어요. 연애하면서도 한 번도 보지 않은 시어머니를 그때 처음 보게 되었는데 빈틈이 없어 보이는 까랑까랑한 외모와는 달리 성격은 꽤나 인자하셨어요. 나이 많은 본인 아들이랑 결혼을 하게 돼서 괜찮냐는 말부터 본인 아들 흉을 살짝씩 보시며 이렇게 부족한 게 많은 아들인데 원영 씨가 좋다고 하니 엄마인 나로서는 고마울 따름이야 라며 부모님도 우리 지석이가 마음에 드셔야 할 텐데 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 말에 엥? 하는 얼굴로 남자친구를 쳐다보았어요. 그러니 남자친구가 제 무릎을 꾹 누르며 아이 그럼 원영이 부모님도 나 마음에 든다고 하셨어 라고 하는데 제가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어보려고 하니 다급하게 남자친구가 본인 엄마한테 엄마 그 화장이 좀 번진 것 같은데 나가서 수정 좀 하고 오세요 라고 하며 본인 엄마를 화장실로 보내는 겁니다. 그러고 아주 당황한 얼굴을 하며 자기야, 사실 내가 엄마한테 거짓말을 좀 했어. 우리 엄마 본인이 미혼모로 날 키웠다는 열등감으로 평생을 사셔서 내가 만나는 여자만큼은 부모님 두 분 다 살아계신 분을 만나라고 어렸을 때부터 귀에 못이 박게 얘기를 하셨거든. 근데 나는 차마 자기를 포기할 수가 없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선의의 거짓말 좀 했어. 자기네 부모님 지금 외국에 사신다고. 근데 이건 나쁜 거짓말이 아니라 선의의 거짓말이니까 괜찮을 거야. 라는데 저는 그 소리를 듣고 그게 말이 되냐고 있지도 않은 부모님을 어떻게 있게 만드냐고 하니 우리 엄마 내 말이면 무조건 믿으시는 분이야. 심지어 내가 똥을 보고 된장이라고 해도 믿으실 분이라고. 그리고 우리 엄마 사람이 물러서 내 말이면 다 믿어. 그러니까 나 한 번만 믿고 그냥 내가 하자는 대로 하면 안 돼? 만약에 엄마가 당신 부모님이 두 분 다 안 계시는 거 알게 되면 이 결혼 완전히 물거품 되는 거라고. 자기 나랑 헤어져도 괜찮겠어? 라고 하는데 그 말을 들으니 문득 겁이 나는 겁니다. 나는 이미 이 사람에게 이 세상 전부가 되어버렸는데 이 사람마저 떠나게 되면 내 모든 걸 잃어버린다는 불안한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아주 위험한 거래를 하게 된 겁니다. 그 같이 일하는 언니의 말대로 이 사람이 제 발목을 잡아버린 거죠. 24살이란 어린 나이에 제 잘못된 선택을 막아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고 무조건 남자친구가 하라는 대로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곧 제 남편이 되었죠. 결혼하고 혼인신고만 올리고 애만 낳으면 다 해결이 된다던 남편의 말은 아주 달콤한 독사과였고 저는 등신같이 그 독사과를 크게 한 입 베어먹은 겁니다. 남편의 계획대로라면 몇 년 뒤 미국에 사시는 제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저는 부모를 잃게 되는 걸로 가면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결혼식은 그때 마침 미국이 2001년도 9.11 테러로 난리가 났을 때여서 그 여파로 지금 한국에 들어올 수 없다고 거짓말을 하면 된다고 했죠. 그러니 시어머니는 그 말을 곧대로 다 믿긴 하시더라고요. 남편의 유창한 말솜씨에 하마터면 저도 믿을 뻔했다니까요. 그렇게 저는 5년 동안 거짓말을 하며 살아왔고 결국 이 거짓말도 탄로가 나게 되었죠. 저는 거의 평생을 백화점에서 일을 한 터라 배운 게 백화점 일이니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백화점에 다녔어요. 근데 30대가 되니 벌써 20대 신입들의 미모에 밀려 앞내 데스크 일은 더 이상 못하게 되었고
식품점 캐셔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제가 일하는 곳에 오셔서 제가 자리에 없을 때 제 동료랑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셨고 제가 부모가 없다는 걸 다 알게 된 겁니다. 그날 시어머니는 백화점에서 제 멱살을 잡으셨고 감히 네가 날 농락하냐며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개망신 한번 당해보라고 이리 내치고 저리 내치고 난리가 나셨어요. 그 덕에 저는 직장까지 잘리게 되었고 그 이후로 시어머니한테 말도 안 되는 시집살이를 당하게 되었어요. 결혼 전 제 모든 걸 껴안아 줄 것처럼 했던 남편은 곧바로 남의 편이 되었고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도 속은 거라며 저를 백년 묵은 불려오라고 했어요. 그때부터 시어머니의 폭언과 포악이 시작되었는데 단순히 거짓말을 해서 제게 시집살이를 시키는 게 아닌 원래 그런 성격을 숨기고 있다가 드러내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렇게 천사 같던 사람이 갑자기 이 정도로 포악하게 변할 수는 없었거든요. 이런 시어머니 때문에 저는 유산까지 하게 되었는데 한 번은 임신을 한 저를 시댁으로 호출하셨어요. 그날따라 몸 컨디션이 좋지 않았지만 안 간다고 했다가 무슨 폭언을 들을지 몰라 대충 일어나 시댁으로 갔는데 시댁에 가니 겨울 이불이 산더미처럼 거실에 쌓여 있었고 이걸 직접 발로 밟아 손빨래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저보다 큰 대야를 몇 번이나 들었다 놨다 하며 베란다와 화장실을 왔다 갔다 했고 시어머니는 그런 제 뒤에 서서 야, 더 세게 밟아. 너 임신까지 해서 몸도 무거워졌는데 그 힘으로 더 세게 밟으라고 라며 훈수를 두기 시작했어요. 그리곤 지쳐가는 제게 빨리빨리 안 움직이냐? 아니 왜 이렇게 손발이 느려 터졌어? 라며 제 등을 팍 하고 미는데 저는 순간 핑하는 기분이 들며 대야 안으로 곤두박질쳐 쓰러지게 되었고 이내 밑이 축축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곤 입고 간 바지가 붉게 물이 들기 시작하는데 전 순간 뱃속에 아이가 잘못되었다는 걸 짐작했고 배를 움켜잡으며 비명을 질렀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본 시어머니가 이게 지금 어디다 대고 비명을 지르고 야단이야. 아유 꼬라지 보니 애가 어떻게 됐나 보네. 지 애미애비가 없으니 붙어있는 가족들은 죄다 떠나나? 애까지 저렇게 유산이 돼. 야, 너 일로 나와. 카페트에 물들이지 말고 얼른 일어나서 네 집에 가던가 병원에 가던가 하라고 라며 저를 사정없이 일으키는데 제가 미친 사람처럼 울부짖으며 힘없이 픽픽 쓰러지니 제 다리를 들어 카페트 밖으로 질질 끌어내며 경비 아저씨를 불러 저를 데리고 나가라고 하는 겁니다. 경비 아저씨는 쓰러져 있는 제 모습에 119를 불렀고 구급대원이 도착해 시어머니한테 보호자님도 동행하시라고 하니 시어머니가 그때 한 말이 아직까지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저 보호자 아닙니다. 저 여자 우리 집 시가발이에요. 라는 말이요. 저는 그날 이후로 남편에게 나 당신 엄마랑 2번 다시 얼굴 안 보고 살 테니까 그거 못하겠으면 나랑 이혼하자고 했어요. 그러니 남편 놈은 자기야 우리가 엄마한테 잘못했으니까 벌 받는다 생각해야죠 어떡해 라는 말을 하는데 그런 남편 놈에게 너도 네 엄마랑 똑같다며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니 제 팔을 붙잡고 알겠다고 자기 엄마 안 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저는 진짜로 시어미 얼굴 안 보고 살았어요. 하지만 제가 안 본다고 또 안 볼 순 없더라고요. 저는 결혼 후 7년 만에 임신을 하게 되었고 32살의 나이에 힘들게 아이를 낳게 되었어요. 아이를 낳고 살다 보니 내 가족이라는 울타리, 구성원이 생기는 것 같아 어릴 적 공허함이 채워지는 것 같았고 시어미 빼고는 행복했습니다. 주말마다 제 딸과 애비 노릇한다고 노력하는 남편과 함께 바다고 산이고 들이고 전국 팔도를 유람하며 돌아다녔어요. 내 딸만큼은 부모 없이 자랐다는 그 말을 듣게 하지 않으려고 정말 악착같이 살았네요. 시애미의 시집살이에도 남편과 붙어 산 게 그 이유였어요. 근데 이것도 잠시 우리 딸이 10살이 되던 해 저는 청천벽력 같은 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유방암 3기로 이미 겨드랑이 림프절까지 전이가 되어 있다고 했어요. 제 소식을 듣게 된 시어미는 절 보며 가지가지 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딴 불량이 우리 집에 들어왔냐며 절 보고는 너는 대체 제대로 된 게 뭐가 있냐? 유산이 되질 않나? 유방암이 걸리질 않나? 네 애미는 너한테 뭘 물려준 거냐? 이라고 하시는데 그 말엔 저도 이성을 잃어 집에 있는 그릇이랑 그릇은 다 깨부수며 그러는 어머님은
어머님 아들내미한테 뭘 그렇게 좋은 걸 물려주셔서 저러고 산대요? 라며 한바탕 난리를 쳤어요. 그러니 남편놈도 저를 내치며 야, 너 까불지 마. 이게 환자라고 오냐오냐 해줬더니 우리 엄마가 우스워? 라며 시어미 편을 드는데 시어머니는 그런 자기 아들의 모습에 더 기고만장을 떨더군요. 그렇게 저는 선항암 후수술을 받게 되었고 재건수술까지 같이 진행을 하기로 하여 평균 2주 정도의 입원이 예상이 된다고 하였어요. 근데 입원한 지 일주일이 지나도 두 모자는 절 찾아오지 않았어요. 제 곁을 지켜준 사람이라곤 간병인 봉사를 해주신 저보다 4살 많은 간병인 언니뿐이었죠. 어떻게 제 사정을 아셨는지 자원을 해서 저를 도와주신다고 했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 저보다 4살이 많은 걸 알곤 먼저 언니 동생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쳐있는 저를 정말 진심으로 마음으로 보살펴 주셨는데 이럴 땐 남이 가족보다 더 낫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니 남편 놈이 딸의 손을 잡고 쭈뼛쭈뼛 제가 입원해 있는 병실로 들어오는데 아휴 얼마나 꼴보기 싫은지 저는 남편 놈 얼굴 쳐다도 안 보고 딸을 끌어안으며 한참을 울었어요. 그러니 간병인 언니도 제 모습을 보고 같이 울더라고요. 간병인 언니는 제 딸의 손을 잡고는 아줌마가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밑에 매점 좀 다녀오자 라며 살짝 자리를 비켜주더라고요. 그리고 남편놈 하는 말이 나도 당신 수술할 때 당연히 오려고 했지. 아이 근데 지금 집에 엄마가 와 계시는데 엄마는 내가 어딜 가나 쳐다만 보고 계셔서 나도 맘대로 움직이질 못했어. 미안해. 나라고 내 마누라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안 오고 싶겠어? 내 사정도 좀 봐주라. 근데 당신 간병인도 썼어? 라는 말에 남편을 죽일 듯이 노려봤네요. 저분이 당신보다 몇 억 배는 더 낫다고 했어요. 그리고 곧이어 사실 밖에 엄마도 같이 왔어. 그래도 당신 며느리라고 따라오시는데 내가 엄마한테 쓸데없는 소리 하면 진짜 가만히 안 있는다고 했으니까 당신도 엄마 얼굴 좀 봐라 라며 시어머니를 데리고 들어오는 겁니다. 진짜 죽어도 보기 싫은 저 얼굴을 병원에서까지 만나려니 갑자기 또 우라가 치밀어 올랐어요. 와서 또 무슨 말을 할까 싶었죠. 역시나 시어머니는 오자마자 이런 제게 아휴 애비가 없으니 이런 게 또 문제가 되네. 네가 엄마라도 있어봐라. 간병인 안 쓰고 네 엄마가 널 간병해주지. 이래서 부모 중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된단 말이다. 라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도중에 간병인 언니가 제 딸과 같이 매점에서 올라왔고 저를 측은한 눈빛으로 쳐다보며 등을 쓸어내려 주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시어머니가 제가 퇴원을 할 때까지 하루가 멀다 하고 밥 먹듯이 제 병원에 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간병인 언니와 함께 있는 시간도 많아졌고 그 언니의 속사정까지 듣게 되었는데 세상에 이런 정신 나간 시어머니가 끝까지 미친 소리를 하는 겁니다. 제가 퇴원하는 날이었는데 퇴원 절차 서류를 쓰고 병실에 들어오니 시어머니가 간병인 언니 손을 딱 잡고 옆에 커튼까지 치며 얘기하는 걸 들어버린 거죠. 그때 남편도 같이 있었고요. 아니, 나이도 우리 아들하고 4살밖에 차이도 안 나고 4살이면 궁합도 안 본다잖아? 그리고 시집도 안 갔다면서. 그럼 우리 아들하고 친구 좀 하면서 연애라도 좀 해볼래요? 우리 아들 생각보다 아주 괜찮아요. 보아하니까 며느리 쟤는 오래 못 살 것 같아. 이것도 인연인데 한번 잘 생각해봐. 내가 우리 아들 번호랑 내 번호 알려줄게. 라고 하는 겁니다. 저러려고 일주일 동안 제 병원에 들락날락 했나 싶은 생각에 소름까지 들어 제가 먼저 선수를 쳐 소리를 지르려고 하던 찰나 갑자기 간병인 언니가 뭐요? 라고 소리를 치더니 커튼을 걷어 침대 옆에 놓인 본인 가방에서 바들바들 떠는 손으로 사진 한 장을 꺼내는데 그걸 시어머니한테 던지며 이 사진 여기 있는 어린 꼬마 여자랑 옆에 있는 이 여자 누군지 알아보겠어요? 이 여자 당신이잖아. 내 엄마잖아.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소리에 시어미는 사색이 되어 바닥에 주저앉아 벌벌 떨고 있었고 저랑 남편 또한 그 자리에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 채 충격에 휩싸였어요. 세상에 저만 몰랐던 시누이의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절 2주 동안 간병을 해준 사람은 다름 아닌 40년 전 시어미가 보육원에 버린 저희 시누이였습니다.
신우이는 병실이 떠나갈 듯이 울부짖으며 내가 2주 동안 내 옳게 병간호하면서 당신네들 얘기 다 들었는데 왜 엄마라는 사람이 나를 무참히 그것도 아주 잔인하게 버렸는지 알겠네요. 당신은 그때도 딱 지금 같은 악마니까 나만 버린 거야. 40년 전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해도 오빠는 데리고 살았잖아. 그때 내 나이가 6살이었어요, 6살. 6살이면 내 엄마 얼굴, 엄마 이름, 심지어 동네 주소까지도 아는 나이예요. 그렇게 다 큰 애를 쓰레기 버리듯 무참히 버릴 때 당신 천벌 받을 거 생각 못했어? 근데 이렇게 아픈 올케를 앞에 두고 뭐? 당신 아들이랑 연애를 하라고? 당신 진짜 죽어서도 그 죄값 다 못 치러 라며 절규를 하는데 남편 놈 또한 입술을 파르르 떨며 그럼 네가 순미라고? 아니 그럼 네가 살아있던 거였냐? 라며 울기 시작하는데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남편한테까지 본인 여동생이 고열을 앓다가 하늘나라에 갔다는 거짓말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신우이한테는 절대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말라는 말과 함께 뒤도 안 돌아보고 보육원에 두고 왔다는데 신우이는 집에서 몰래 가지고 나온 사진 한 장으로 40평생을 원망과 분노로 살다가 이제라도 용서를 하는 마음으로 시어머니와 남편을 찾았다는 겁니다. 심지어 저희 가족을 알게 된 것도 1년이 넘었다는데 용기가 안 나 항상 맴돌다가 제가 아픈 사실을 알고 이렇게 용기를 내 접근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40년 만에 찾게 된 자기 엄마라는 사람이 아직까지도 이런 쓰레기 짓을 하고 있으니 신우이는 눈에서 피눈물이 난다고 본인 가슴을 사정없이 내리치더라고요. 그러면서 당신이 올케한테 부모 없다고 이래서 부모 중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된다고 그딴 소리 할 때 내 생각은 하나도 안 났지. 내 엄마인 당신도 날 버려놓고 당신 며느리한테 그딴 소리 하고 싶어? 라며 지옥불에 떨어질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절 보더니 올케도 43살이면 창창한 나이야. 근데 왜 이딴 사람들하고 살아? 당장 이혼하고 민지랑 둘이 행복하게 살면 돼. 남편 없고 가족? 없어도 돼. 이딴 사람들이 대체 무슨 가족이야. 차라리 없는 게 나아. 라며 저한테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아주 쓴소리를 해주시는데 저는 그때 어디 머리를 세게 한 대 맞은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신우이 얘기를 듣고 나서야 내가 정말 여태까지 잘못 살았구나 라는 깨우침이 생긴 거죠. 제 인생에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난 겁니다. 그 말을 듣곤 저도 시어미와 남편놈에게 이혼하겠다는 말을 했어요. 이번에는 지나가는 말이 아닌 정말로 하겠다는 말이요. 저도 시애미가 남편이랑 연애해보라는 그딴 소리 할 때 이미 5만 가지 정은 다 떨어져 있었거든요. 시어미는 벌벌 떨며 제 다리와 신우이 다리를 사정없이 붙잡기 시작하는데 그제서야 본인이 했던 그동안의 악행들까지 반성한다는 듯이 며느라 딸아 미안하다. 내가 니들한테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을 했어.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내가 그동안 너한테 못되게 굴고 나쁘게 했어도 나만 미워하면 되지. 이혼까지는 할 필요 없지 않냐? 내가 이렇게 용서를 구할 테니까 제발 이혼만큼은 다시 생각해다오. 라고 하는 시어미의 손을 떼내며 저도 참을 만큼 참았어요. 근데 이제 와서 천사 시어미 노릇하고 싶으세요? 이미 끝났네요. 라며 퇴원 준비를 마치고 신우이 부추김에 병원 밖으로 나왔어요. 저는 한동안 병원 벤치에 앉아 신우이한테 그동안 제가 알지 못했던 과거 이야기들을 전부 다 듣게 되었고 신우이 또한 제 손을 잡으며 올케, 갑자기 이런 신우이가 생겨 놀랐겠지만 이혼해도 내가 올케의 가족이 되어줄게. 나는 저 사람들 실체 알고 나니까 더욱더 가족이 필요 없다고 생각이 든다. 그니까 가족 없는 사람끼리 손잡고 열심히 살아보자 라며 절 끌어안아 주시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신 이후로 처음 느끼는 사랑이 느껴졌어요. 저는 퇴원하자마자 남편놈에게 이혼 소장 보내고 조용히 이혼하지 않으면 그동안 시애미가 나한테 했던 모든 악행들 전부 다 위자료 청구할 거고 정신적 손해배상까지 할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 남편놈은 제게 재산의 80%와 양육권 그리고 양육비까지 주겠다고 순순히 물러나더라고요. 본인도 느꼈겠죠.
자기 엄마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족이 파멸되고 찢겨졌다는 걸요. 그렇게 저는 이혼한 지 2년이 되었어요. 아직까지는 전 남편과 전 시모에게 별다른 연락 없이 사건 사고 없이 조용히 잘 지내고 있답니다. 그리고 신우이와는 여전히 언니처럼 지내고 있어요. 신우는 제 이혼과 동시에 올케가 이혼했으니까 나도 더 이상 올케 신우이 아니잖아. 그냥 우리 언니 동생 하면서 지내자 라고 하셨어요. 전 남편과 이혼하기 전에는 마냥 컴컴한 불안감에 이혼을 하면 매장이라도 당하고 내 인생이 패배를 했다고 생각이 될 줄 알았는데 막상 이혼해보니 아무도 제 인생을 신경 써주지 않더라고요. 괜히 겁을 냈나 싶기도 하고 더 빨리 용기를 낼 걸 하는 후회도 됐어요. 이제야 숨을 쉬는 것 같고 사람 사는 것 같이 살고 있죠. 10살이었던 제 금쪽 같은 딸은 벌써 6학년이 되어 내년엔 중학교에 입학을 해요. 언제 저렇게 컸나 하는 생각에 때론 기특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는데 이런 딸과 함께 열심히 사는 게 저의 가장 큰 목표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혼을 조장하는 건 아니지만 저처럼 이혼이 고민되고 망설여지는 분들이 계시다면 신중히 잘 생각하시고 어떤 게 내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무게를 재어보시길 바라봅니다. 저의 보잘것없는 긴 인생 이야기 들어주시고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들 간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고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32살의 회사를 다니고 있는 평범한 여자입니다. 저에게는 저보다 2살이 많은 헬스 트레이너 남친인 오빠가 있어요. 얼굴이 막 잘생긴 것은 아니어도 보면 볼수록 매력이 있는 훈훈한 외모에 운동도 좋아하고 술도 좋아하고 호탕하고 밝은 성격 때문에 주변에 참 친구가 많은 사람이었죠. 하지만 유독 여자한테는 쑥맥이었고 심지어 제가 첫 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는데 몇 번 만나보니 바로 실감을 하겠더라고요. 아마 고백도 제가 먼저 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사귈 일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차라리 그 남자한테 쑥맥이었던 그 점이 장점으로 보이더라고요. 다른 여자들 걱정할 필요 없이 오직 나만 사랑해 줄 테니까 걱정 없이 나만. 한눈 안 팔면 아무 일 없겠다는 생각에 너무너무 좋았죠. 근데요, 제가 그걸 생각을 못했더라고요. 저도 여자라는 점. 문제는 남친은 저한테도 쑥맥이었다는 거였어요. 연애하는 동안 너무 덜 익다 못해서 답답하고 심지어는 마음을 내려놓게 되더군요. 1년이 넘게 만났는데 우리는 아직 관계를 못했어요. 보통 여자가 거부를 해서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는 하지만 저는 정말 너무도 개방적인 사람이고 사랑받는 것을 좋아하며 확인받고 싶어하고 오히려 관계를 해야 마음이 편해지는 그런 사람인데 기다리다 화병이 나는 줄 알았습니다. 연애를 1년 넘게 해왔음에도 욕심조차 없어 보이는 남친의 모습에 짜증이 나고 있었죠. 내가 여자로서 매력이 없는 것은 아닐까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도 있고요. 한 번은 제가 마음먹고 덤빈 적이 있었는데 어깨를 잡고 밀더니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진지하게 말을 하더군요. 아니 1년이나 만났는데 대체 언제가 때야 당시엔 혼전 순결이야 라고 했더니 그건 아니지만 너무 사랑하기에 아껴주고 싶다고 하더군요. 말이 아껴주는 거지 아끼다가 똥 된다고 이 양반아 나이가 30이 넘었어요. 아저씨라고 하고 싶었지만 목까지 넘어갔던 말들을 겨우 삼키고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놈 뭔가 있어 바람이야 뭐야 하는 마음으로 석연치 않은 느낌의 수시로 폰을 검사해 보아도 나오는 것은 없고 집요하게 감시했는데 절대 바람피는 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바람피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 더 답답하고 속이 터져만 갔습니다. 하자고 했다가 거부당하고 제발 하자고 했다가 또 거부당하고 이제는 자꾸 제가 원한다고 표현을 하기에는 나만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그냥 포기를 했어요. 어차피 결혼 생각도 결혼만 하면 문제없이 다 해결될 거라고 믿었기에 정말 내려놓고 마음 편하게 먹었습니다. 남편도 저와 결혼을 생각하고 만나고 있다고 해왔기에 이쯤 되니 제가 물었어요. 우리 나이도 있고 이제 결혼을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언제 할지 생각하는 시기가 있어라고요. 그랬더니 그가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전부터 말하려고 했던 건데
이게 말하기가 쉽지 않아서 하루 이틀 미루고 있었는데, 이제는 꼭 해줘야겠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실 남친이 문제가 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게 무슨 소리야, 그건 중요하지 않아, 치료받으면 되라고 했더니 고개를 저으면 아니다 라고는 하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를 말을 안 합니다. 이런 문제도 아니고 저런 문제도 아니고 대체 뭐가 문제인가 싶어서 마지막으로 물었죠. 트랜스라도 되냐고. 약 3초간 정적이 흐르고 나서 저 스스로 황당한 질문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 답을 기다리며 조마조마한 모습을 보니 조금은 의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내 아니라는 대답이 나오자 안도의 한숨이 나오더군요. 그럼 되었다고, 그런 거 아니면 됐다고, 문제 없다고, 그렇게 뭐가 문제인지 제대로 듣지도 못한 상태로 그냥 결혼을 진행하기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잖아요. 문제가 있다면 그게 불임 이후로 되는 거면 어떻게 하나 싶은 마음에 궁금함을 참을 수가 없어서 결혼 전에는 어떻게든 알아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밀어붙였습니다. 돌붙여갔던 남친이 그런 저의 모습에 결심을 했는지 어느 날 술 한잔 하자고 하더군요. 저는 직감을 했죠. 그래, 오늘이구나. 한 잔, 두 잔 마시며 개봉식을 기대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둘만의 시간, 이게 뭐라고 사귄 지 1년이 넘었는데 술을 마셔야만 할 수 있는 건지 저는 긴장하지 말라며 잠시 남친을 토닥이고 곧바로 확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아니 근데 막상 확인을 하려고 하니까 또 이래저래 핑계를 하고 버티더군요. 옥신각신 하다가 간신히 설득해서 저는 그날 처음 보는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저는 사실 놀랐어요.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순간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임신은 가능한 건가? 불임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아닌가? 건강한 아기가 나올 수는 있나? 그러다가 현실로 돌아와 정신이 번쩍 들었을 때는 이미 남친이 나가서 멀리 사라진 뒤였죠. 미안한 마음에 뒤늦게라도 연락을 해봤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고 문자를 남겨도 확인하지 않고 미치겠더라고요. 정말 저도 잠시 생각할 시간을 가질 내가 이런 것을 처음 봐서 놀라서 그랬어. 절대 싫다거나 그런 거 아니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자. 연락 좀 받아라고 메시지를 남기고 저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버스 안에서 인터넷으로 폭풍 검색을 했어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수도 없이 해온 말이지만 막상 불임인 사람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결혼을 망설이고 검색을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니 씁쓸하기는 하더군요. 그래도 어쩝니까? 결혼은 현실인데 나도 확인할 것은 확인을 해야죠. 여튼 찾아보니 아니라고 해서 어려서부터 없어진 것은 아닐까, 뭐 그렇게 된 것 같은 느낌인데 불임 확률이 높아진다는 말도 있기도 하고 하지만 당장 문제가 없다고 하기도 하고 생각보다 큰 문제는 없어 보여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한 개만 있어도 된다더라고요.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데 별로 큰 문제는 아니잖아. 나만 괜찮으면 되는 거잖아. 그래, 불임도 아니라고 하잖아 하면서 이 사람 상처 입기 전에 어서 찾아가자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날 이후로 헬스장도 안 나온다고 그러고 도무지 연락이 안 되는 거였어요. 아마 제 놀란 표정 때문에 큰 상처를 받은 모양인데 연락도 문자도 안 보고 어찌 말할 기회가 있어야 말을 하던가 하죠. 어쩔 수 없이 몇 날 며칠을 남친 집 앞에서 서성이며 기다려서야 겨우 남친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후드를 뒤집어 쓴 남친이 나오는 걸 보고는 잽싸게 따라가서 이름을 불렀어요. 그런데 놀란 남친이 최선을 다해서 도망치는 거예요. 저도 그를 따라서 달렸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제가 발을 헛디뎌서 바닥에 넘어지고 무릎이 다치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어요. 절대 안 잡히겠다고 그렇게 전력으로 도망을 치던 남친이 멀리서 제가 다쳐서 쪼그려 있는 걸 보더군요. 저는 다 들리게 울었죠. 남친은 도망을 포기하고는 다가오더군요. 그러면서 왜 찾아왔냐고 저에게 짧은 한마디를 건네는 겁니다. 저는 울면서 말했어요. 미안하다고. 근데 나 정말 괜찮다고. 놀란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는 괜찮다고. 왜 연락을 안 받냐고. 보고 싶었다고 말했죠. 그랬더니 남친도 조금 놀라더라고요. 덩치에 안 맞게 근육질에 몸을 해가지고는 저 우는 것을 보고 같이 따라오는데 이거는 뭐 완전 개그물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렇게 울다가 그치고 어색해진 남친과 말없이 몇 분을 보고 있다가 용기를 내어 말을 건네요. 남친과 터놓고 조금 이야기를 해보니 바로 알 수 있겠더라고요. 어렸을 적부터 제거 수술을 하게 되면서 늘 한계로 살아왔고 그러다 보니 친구들에게 놀림을 많이 당했대요. 어렸을 당시에 약하고 여린 성격이었기에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은 모양이더라고요. 하지만 막상 모형을 넣으면 모형을 넣었다고 애들이 놀릴 것이 뻔했기에 그 또한 포기하고 그렇게 살았다고 하고요. 콤플렉스 때문에 어려서부터 함께 이용하는 사우나나 목욕탕을 가본 적도 없고 심지어 지금 일하고 있는 헬스장에서도 마지막까지 정리하고 꼭 혼자 있을 때만 씻고 그렇게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여자를 자연스럽게 멀리 했는지도 모르겠네요. 지금은 운동도 많이 하고 몸도 가꾸면서 성격도 변하고 밝고 활기차졌지만 20년을 넘게 가져온 콤플렉스는 이겨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 콤플렉스를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병적으로 운동을 하게 된 것 같다며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듣고 있던 저는 다른 말은 다 제쳐두고 참 고생 많았겠다면서 등을 토닥여줬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저는 자꾸 들이대기만 했으니 하지만 그렇게 피하고 말을 안 해주는데 별 수 있냐고 궁금한데. 내가 잘못했다면서 저희들은 깔깔대며 그날 그렇게 응어리를 풀었습니다. 웃으면서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남친과 저는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비록 코로나 때문에 언제 예식 날짜를 잡을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이 사람과 결혼을 하겠다는 저의 의지는 확고해졌어요. 하나라서 그렇지 둘인 사람보다 뭐 훨씬 튼튼하고 좋더만 뭔가 부끄러운 사연이긴 했지만 한때는 치부였던 지금은 별거 아닌 이야기를 좀 해드려 봤습니다. 남친도 이제 과거에 놀림을 당해서 상처받았던 콤플렉스들을 완전히 지워내고 이겨낸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할 날이 와서 너무 기쁘네요. 별거 아닌 이야기지만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들의 앞날을 축복해주세요. 잘 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오늘의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나이 70을 앞두고 있는 할머니 애청자입니다. 할머니가 사랑이 있어봐야 뻔할 뻔지 아니겠어 하시겠지만 요즘 나이 70이라면 그렇게 많은 나이도 아닐 뿐더러 저도 미니스커트 입고 다니고 유행의 첨단을 달려봤던 세대이기에 굳이 옛날 할머니를 생각하시면 곤란하답니다. 지금으로부터 50년 전, 그러니까 1970년대 초반에 제가 10대 후반이던 때에 맞이한 첫사랑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저는 당시에 제법 이름 있는 명문 여고에 다니고 있었고 공부도 제법 잘하는 여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고3 무렵부터 저의 오빠 친구인 훈이 오빠가 입주 가정교사로 들어와서 저의 공부를 보살펴주게 되었습니다. 제법 이름 있는 학교에 다니는 그를 보면서 저도 꼭 그 학교에 꼭 들어가겠다는 목표로 더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고 한편으로는 훈이 오빠를 남몰래 좋아하고 있기도 했었지요. 언니 3명과 오빠 2, 그리고 막내인 저까지 6 형제가 있었지만 고등학생인 저와는 말벗이 되어 줄 겨를이 없을 만큼 다들 바쁜 대학생이거나 직장인이었기에 저는 넓고 적막한 집안에서 누군가와 이야기할 만한 여건이 되지 않았었고 그참에 훈이 오빠가 가정교사로 들어온 것이었죠. 훈이 오빠는 조금 많이 가난한 형편이었고 고학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들어와서 숙식을 제공받고 저를 가르쳐주는 수업료로 꽤 큰 금액도 받고 있었기에 어떻건 저의 부모님의 눈에 한치라도 벗어나지 않으려 애쓰며 제 공부를 열심히 돌봐주었습니다.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 그는 요점 정리한 노트를 제게 주었는데 그것만 전부 다 꼼꼼히 읽고 이해하고 외워도 어지간한 전교 석차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훈이 오빠와 저는 길고 긴 시험 기간이 끝난 날에는 고즈넉한 공원으로 산책을 가서 공원 안 오솔길을 거닐거나 식물원 구경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빠는 대학을 마치면 국비 유학을 가려고 계획하고 있었기에 자신의 공부도
무척 열심히 하고 있었고, 한편으로는 자신과 만나는 여대생과의 사랑으로 힘들어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던지 어린 제게 사랑이란 대체 무엇일까 하는 등의 이야기를 가끔씩 하곤 했습니다. 그때는 사랑의 정의에 대해 뭔가 철학적으로 고민하고 그 틀 안에서 사유하며 생의 한 시점에 찾아온 낯선 감정을 차분히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었지요. 그저 만나고 헤어지는 것을 사랑이라 여기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꽤 인간적인 면이 있던 시절이라고 생각합니다. 훈이 오빠가 사랑으로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서 저도 마음이 아팠다는 것을 아마도 그는 모를 것입니다. 오빠가 누군가로 인해 아픈 만큼 저도 오빠에 대한 사랑으로 힘들어하고 있었고, 한편으로는 그 아릿한 사랑의 일순간을 즐기고도 있었습니다. 엄마가 원피스를 맞추라고 제게 돈을 주셨을 때 저는 친구나 언니들과 같이 가지 않고 훈이 오빠와 데이트를 하게 될 구실이 만들어졌다며 무척 기뻐했었지요. 그날 옷을 맞추고 의상실에 성금을 주고 조금 남는 돈으로 오빠랑 근사한 곳에 가서 저녁을 먹고 차를 마셨습니다. 오빠는 형편이 되지 않았기에 그런 곳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처음이었고, 저는 가족 외의 사람과 단둘이 식사를 하는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더구나 오빠는 젊고 미래에 대한 작은 희망을 가진 남자였고, 제가 어른이 된 듯한 기분에 휩싸이게 해주었고, 그러다 보니 오빠가 점점 더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에게도 제 마음을 들키지 말아야겠다 하면서 그를 쳐다보는 눈길 하나조차도 조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제 마음을 아셨던지 어느 날부터는 그 오빠와 밖에서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을 금하라고 하셨지만 저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통기타 공연도 보러 가고 사복을 입고 누군가를 만난다는 생각에 묘한 설렘이 일기 시작했고, 마음이 한없이 어딘가로 날아갈 것만 같아서 기쁘고도 고통스러웠습니다. 어떡건 이제는 세월이 많이 흘렀고 훈이 오빠는 평생 학자로 지내다가 퇴직한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우리 오빠와는 아직도 오랜 친구로 긴 세월 내내 계속 만나오고 있지만 저는 이후로 건너서 소식만 들어왔습니다. 그 앞서 훈이 오빠는 제가 결혼을 했을 때 저의 오빠를 통해서 작은 유리상자에 든 아주 작고 예쁜 모형집을 보내주었습니다. 전원을 연결하면 따뜻하고 아늑한 노란 불빛이 스며 나오는 아주 작고 아늑한 집 모형이었지요.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 집 모형은 유리가 깨어지고 어딘가로 가버렸는지도 알 수 없어졌고 우리는 점점 나이 먹어갔습니다. 저의 오빠는 때때로 훈이 오빠의 이야기를 하면서 아내가 임신을 했다더라. 딸이 곧 대학에 간다더라. 그 딸이 낳은 손주가 몇 학년이라더라 하는 등의 세월의 흐름이 느껴지는 이야기들을 했었지요. 아마도 제 이야기도 그 오빠의 귀에 자연스레 들어갔을 터이고 남편의 사고로 제가 결혼 10년도 못 채우고 미망인이 된 것도 알고 있겠거니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훈이 오빠는 여고생이던 저와 식물원을 돌면서 푸른 초록의 향이 좋다고 말했는데 아직도 그런지 궁금했지만 옛사랑을 그리워하는 제 모습을 들키고 싶지 않아서 물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가 좋다고 한 색감으로 원피스를 맞추었고 저는 그것을 입고 고3 가을에 그와 기차 여행을 다녀왔었습니다. 가을 하늘 같이 맑고 청명한 코발트 블루빛 원피스를 그가 하도 칭찬을 해서 그 옷은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꼭 들어가서 오빠에게 데이트 신청을 정식으로 하겠다고 마음먹으며 그날 저녁 기차를 타고 함께 집으로 돌아왔었지요. 대학에 입학해서 도서관에서 빌려본 수많은 문학책들의 목록을 만들어준 사람도 훈이 오빠였습니다. 점잖고 조용했던 사람이고 늘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면서 끈기가 강했던 사람이에요. 조금 용기를 냈더라면 부모님을 졸라서 결혼할 마음도 가졌을 뻔했던 사람입니다. 제게 그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학 내내 연애를 한 번도 못 해보고 그와 학교 도서관에서나 캠퍼스 안 벤치에서 우연히 마주치는 것 외에는 얼굴도 못 본 채 졸업을 하던 해봄에 선을 봐서 바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식에 올 줄 알았는데 오빠는 오지 않았습니다.
저를 좋아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는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한 번도 묻질 못했습니다. 최소한 그때는 젊었는데, 젊은 만큼 들뜬 용기도 있었는데, 저는 용기 낼 엄두조차 없었던가 봅니다. 우리 오빠는 그와 저 이렇게 셋이서 오랜만에 한번 만나볼래 하는 말을 하곤 합니다. 물론 많이 궁금합니다. 여지껏 제 마음만 키워왔을 뿐 그 오빠의 마음은 하나도 몰랐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 마음을 알아서 못할까 싶기도 하고 그저 제 마음속에서 몇십 년을 키워온 대로 그냥 죽는 날까지 이대로 가져가는 것이 제일 좋지 않나 하는 생각마저도 듭니다. 최소한 저는 사랑이 어쩐지 복잡하고 철학적인 것이란 믿음을 가졌던 시대의 사람이니 이런 우둔해 보이는 사랑법도 나름으로는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과거에 제가 친하게 지내던 누님이 한 명 있었습니다. 나이차를 무색하게 만들 만큼 미모라든지 누님의 여성스러움이 바깥 동네까지 소문이 나서 유명세를 떨치던 사람이었으니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는 이 정도만 설명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저랑은 우연찮게 친해지게 되었고 저도 솔직히 이 누님하고 잘해보고 싶은 흑심이 더 커서 누님하고 자주 만나거나 했지요. 그런데 같이 술 마시다가 한참 분위기가 좋았는데 옆자리에 좀 싸움 좀 한가닥 할 것처럼 보이는 테이블이 있었는데 자꾸 저희 쪽을 힐끗힐끗 쳐다보는 겁니다. 아무래도 누님 정도 되는 미모의 여자가 저랑 있으니 시비를 걸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부러웠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저 정도면 누님 꼬셔서 자기들이 놀려고 했을 수도 있고 이유는 모르지만 시비가 붙었는데 누님이 정색을 하면서 받아치더니 큰 싸움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누님이 아무리 운동을 좋아하고 관리가 되었어도 남자를 힘으로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결국에 말싸움이 몸싸움으로까지 번지게 되었는데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바락바락 소리 지르며 대들더라고요. 심지어 누님은 겁먹지 않고 오히려 더 세게 달려드니 그 남자들도 잘못 걸린 건가 싶어서 뒷걸음질을 치기 시작하다가 그냥 빼버릴 정도였거든요. 아름다운 외모와는 다르게 깡도 있고 성질도 더러운 누님이었던 겁니다. 저는 감당 못할 거라는 생각에 그날 이미 마음을 접어버리고 말았지요. 그런데 이 누님은 오히려 처음에 그렇게 달려들다가 갑자기 자기에 대해 더 이상 관심 없는 듯 행동하던 제가 오히려 더 끌리기 시작했나 봅니다. 또 괜히 같이 술 마셨다가 시비가 붙으면 어쩌나 싶어서 최대한 피하려고 했는데 결국 이 누님의 집요함이 이겨서 다시 만나게 되었지요. 이 누님이 술 하나만큼은 또 끝장나게 마십니다. 저도 어디 가서 주량 이야기 나오면 빼지 않는 사람인데 이 누님하고 마시면 날이 밝을 때까지 계속 마시는 게 기본이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그런가 적당히 마셔서 기분 좋으면 좋은데 이 누님 성격상 상대방이 술을 먹고 뻗는 걸 못 보면 자기가 졌다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누님하고 결국 그렇다 할 추억도 못 만들고 맨날 술 먹다가 둘 다 서로 뻗어버리지를 않으니 그냥 날 밝으면 헤어지고 그런 식의 만남이 잦았습니다. 그렇게 만나면 저는 다음 날이 너무 피곤하기도 하고 해서 한동안 누님하고 만남을 또 피하게 되었지요. 그러다 우연찮게 오랜만에 누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보고 오랜만이라고 잘 지냈냐고 하더라고요. 오랜만에 보는 이 누님의 미모는 안 보는 동안 훨씬 더 무르익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돼서 보니 여름은 여름 나름대로 이 누님의 자신감이 돋보이는 패션 덕분에 시선을 위로 향해야 할지 아래로 향해야 할지 어렵더군요. 또 만나자마자 술을 마시기 시작했는데 옛날 이야기하면서 한두 잔 나누다 보니 벌써 새벽 2시가 돼버리더군요. 어차피 이 누님은 술을 더 마셔봐야 취하지 않을 텐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싶어서 그냥 제가 술 취한 척하고 일찍 들어가 봐야겠다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제가 술이 안 깨서 피곤할 일은 없을 테니 말입니다. 그런데 누님은 왜 벌써 들어가냐고 하면서 오랜만에 보니까 술이 많이 약해졌다면서 저만큼 술 마시는 사람도 찾기가 힘들다고 정 피곤하면 장소를 바꿔서 마시자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누님이 혼자 사는 원룸에서 더 마시다가 정 힘들면 거기서 자고 가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엔 더 마셔봤자 끝이 안 날 술자리일 텐데 무슨 의미인가 싶다가 생각해보니까 장소가 누님이 혼자 사는 원룸이라면 이야기가 다르지 않나 싶었지요.
그때부터 자꾸 누님이 입고 나온 민소매티나 짧은 반바지가 계속해서 제 시선에 걸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밖으로 보는데도 이렇게 대단한데 실제로 그 안쪽은 얼마나 대단할까 싶기도 하고요. 누님이 사는 집에 가니 누님처럼 화려하게 해놓고 살 줄 알았는데 별로 꾸며놓지도 않았더라고요. 군데군데 조금 치우기 귀찮아서 대충 물건을 쑤셔 박아놓은 곳이 곳곳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정리가 아예 안 되어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거실 겸 주방에 두 사람이 마주 앉으면 꽉 차는 식탁에서 같이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님 등 뒤로 해서 누님의 방이 시야 안에 들어왔는데 사람 겨우 하나 누워서 잘 법한 침대가 보이더라고요. 그러다 이거 오늘이 결전의 날이다 싶어서 누님한테 곧바로 한마디 던졌습니다. 누님 침대가 작은데 두 사람이 저기 누울 수 있어요라고 말이지요. 그런데 누님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면서 미쳤냐고 당연히 한 명이 바닥에서 자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그때부터는 저도 머릿속에 온통 그 생각밖에 없어서 이거 오늘이 무조건 기회다. 기회를 놓치지 말자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누님은 덥고 자는 이불이 없어도 괜찮겠냐 묻더군요. 어차피 무더운 여름이라 그냥 자도 문제 없을 것 같다 해서 그렇게 하겠다 했습니다. 그러더니 누님이 방에 들어가서는 침대 위에 덮고 자는 이불을 바닥에다가 깔더군요. 그러더니 누님이 저보고 너는 침대에서 자라고 그러는 겁니다. 누님한테 양보할 필요 없다고 어차피 나는 군대도 다녀와서 바닥에서 자는 게 익숙하다고 했지요. 그러니 누님이 자기도 딱딱한 게 더 좋다고 하는 겁니다. 요즘 안 그래도 허리가 아파서 자주 바닥에 내려와서 잔다고 하더라고요. 누님한테 허리가 아프면 더욱더 침대에서 자야지 했는데 침대가 방 구할 때 집주인이 옵션으로 넣어준 거라서 엄청 싸구려 침대라더군요. 그래서 여기서 누워서 자면 오히려 허리가 더 안 좋은 것 같다고 하면서 말이죠. 괜히 술 마시다 말고 침대 이야기를 꺼내가지고 누님은 제가 술을 더 마시는 게 아니고 잠을 자겠다고 이해한 것 같습니다. 침대를 양보해주고 저보고 먼저 자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혼자서 좀 더 마셔야겠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일단 제가 뱉어놓은 말이 있으니 침대에 누웠는데 그 상황에서 잠이 오면 남자겠습니까? 온갖 생각에 정신이 혼미하더라고요. 머릿속으로 수십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하면서 앞으로 일어날 상황에 대해 미리 여행 연습을 하고 있는데 정말 1시간 정도는 상상만 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난 듯 싶으니 누님이 거실 겸 주방에서 방 안으로 들어오는 건지 부시럭거리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누님이 혹시 술 취한 내 옆으로 눕지는 않을까 싶었는데 진짜로 바닥에 눕는 겁니다. 물론 이 상황도 머릿속에서 벌써 시나리오를 만들었던 부분이라 당황스럽지는 않았습니다. 잠자다가 뒤척이는 척하면서 살짝 잠이 덜 깬 목소리로 누님한테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이 침대가 진짜 별로인 것 같다고 허리가 너무 아프다고요. 그러니까 누님이 내 말 맞지 하면서 딱딱한 바닥이 훨씬 좋다고 하면서 저보고 한번 바닥에 누워보라는 겁니다. 여름이지만 보일러를 켜놔서 바닥이라고 그렇게 차갑지가 않다고 하길래 허리가 뻐근한 척 애구구구 하면서 슬쩍 누님 옆으로 누웠지요. 그런데 누님이 장난기가 발동했는지 제 쪽으로 몸을 빙글 돌리더라고요. 얼굴이 거의 코가 마주 닿을 정도로 가까이 와 있는데 그 순간 정말 숨이 멎어버리는 듯 했습니다. 이 누님을 이렇게 가까이서 본 적이 없었는데 정말 예쁘기는 예쁘더라고요. 그러더니 누님이 그런 바닥에서 자라고 하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침대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 누님이 일부러 나랑 밀당을 하려는 건지 아니면 진짜 아무 생각이 없는데 나 혼자 오버하는 건지 싶더군요. 솔직히 그 상황에서 잠이 더 오겠습니까? 누님은 저를 별로 신경도 안 쓰는 듯. 한 5분도 안 돼서 새근새근 숨소리만 들리는 게 그냥 잠에 든 것 같았습니다. 더는 안 되겠다 싶어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누님은 세상 모르고 자고 있는데 정말 제가 옆에 누우면 딱 맞겠다 싶을 정도로 침대 한켠에 자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성질 더러운 누님이랑 누님을 알게 된 초반 때 말고는 솔직히 이 상황까지 올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제가 마음만 먹으면 닿을 자리에 아름다운 자태로 세상 모르고 잠들어 있는 누님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이 누님 성격을 아는데 괜히 잘못했다가 큰 난리가 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결국 포기하고 다시 바닥에 누웠지요. 떨림에 오지도 않는 잠을 청하며 뜬 눈으로 버티고 있는데 침대에서 부스럭 소리가 나더니 누님이 남자가 그렇게 대범함이 없어서 어디 서먹겠냐고 하면서
이젠 자기가 못 참겠다며 바닥으로 내려오더군요. 집에서 같이 술 마시자고 할 때부터 신호를 준 거였는데 그냥 먹으라고 준 거나 마찬가지인데 입안으로 떠먹여줘야 먹겠냐고 하면서 이 누님한테 한참 배워야겠다고 하더니 앞으로 잘 가르쳐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침대 놔두고 바닥에서 그런가 아침에 일어나니 무릎피며 여기저기 멍투성이더라고요. 그런데 멍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얼굴만 예쁘지 성격이 더러워서 안 되겠다 싶었던 누님이었는데 막상 제 팔을 베고 세상 모르고 자고 있는 모습을 보니 다른 여자들과 별반 다를 것도 없고 오히려 미모만 따지자면 훨씬 더 예쁜 사람이었으니 괜히 인생의 승리자가 된 것 같더라고요. 제 예상대로 누님이 주변에 누님하고 어떻게 해보려는 남자들이 많은데 오히려 제가 그때 일찍 누님에 대한 마음을 접어서 그게 의외로 누님한테는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누님도 은근히 계속 제가 누님을 좋아하도록 마음을 돌리고 싶었던 것이었고 그러다 이런 기회까지 생기게 된 거지요. 그날 이후로 누님하고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만 누님에서 내 애인이 되었다고 해서 그 성격이 어디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소한 일에도 사람을 잡아먹을 듯 싸움을 거니 솔직히 성격 차이가 너무 심해서 만남을 오래 이어갈 수는 없었어요. 누님이 순종적일 때는 딱 둘이서 같이 시간을 보내는 밤. 그 시간 말고는 없었습니다. 그것만 두고 보고 살자니 솔직히 누님 성격을 제가 이겨 먹을 수도 없을 것 같고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 아직도 그 누님보다 아름다운 여자는 제 역사에 없습니다. 누님하고 데이트 다닐 때도 기고만장해져서 어깨에 힘 좀 주고 다녔는데 그런 부분이 못내 아쉽기는 하군요. 그래도 그 누님도 이제 나이도 먹었고 시집도 진작에 갔을 텐데 그 성질 죽이면서 잘 지내고 있는지 아니면 결혼을 해서 남편도 저한테 했듯이 휘어잡고 살고 있을런지 그거 하나는 궁금하긴 하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네요.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남성입니다. 나이가 중요하겠나 싶겠지만 저의 와이프는 30대 초반 꽤 예쁜 편입니다. 그에 반해 저는 키도 작고 시력도 좋지 않아 늘 돋보기 같은 굵은 안경을 쓰고 다니고요. 사람들은 저의 커플을 보고 미녀와 야수라고 종종 놀리기도 했지만 예쁜 와이프와 함께라면 그런 말도 다 좋았어요. 주변 친구들이 저 같은 애가 어떻게 지금의 와이프를 만날 수 있냐고 종종 물어보기는 했어요. 놀랍게도 와이프가 저에게 먼저 사귀자는 말을 했고 저도 처음에는 꽃뱀이 아닐까 생각하고 경계를 해보기도 했는데 와이프는 성실한 제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복에 겨운 만남이었다고 생각해요. 사실 와이프와 연애를 할 때까지만 해도 제가 결혼까지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는데 1년 정도 만나다 보니 슬슬 주변 지인들이 결혼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 와이프에게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는데 생각보다 거부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년 정도 더 만남 이후에 제가 프로포즈를 하고 결혼에 대한 승낙도 받았습니다. 저는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고 와이프는 대기업의 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처가댁에 인사를 하러 갔을 때 와이프가 결혼을 하기에는 직업이 안정적이지 않은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결혼 반대가 좀 있긴 했지만 제가 더 성실히 일을 하고 와이프가 더 좋은 곳에 취직을 할 수 있도록 곁에서 살뜰히 챙기겠다. 약속을 드린 후 결혼을 허락받았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이렇게 공주 같은 며느리가 생겨서 좋다고 하면서 자꾸 환영했고요. 무사히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생활을 즐기던 중 제가 부서 이동을 하게 되면서 내근직에서 외근직으로 바뀌어서 특히 출장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가 외국으로 자동차 부품을 생산 및 수출을 하는 업체인데 바이오 미팅이라든지 외국에 있는 공장에 가봐야 할 일이 많아 길게는 한 달 정도 집을 비우는 날이 생겼어요. 와이프는 원래 활달한 성격이기도 했고 제가 없는 동안 회사 사람들과 어울리거나 강아지 모임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곤 했는데 저는 그런 모습들조차 항상 미안했습니다. 결혼할 당시에는 제가 내근직이라 출퇴근 시간이 일정했는데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와이프를 혼자 두게 되어 늘 마음이 무겁고 걱정스럽고 애틋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와이프는 저에게 사진 한 장을 보내왔고
그 사진에는 명확한 두 줄이 그어진 임신 테스트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출장도 잦다 보니 아직은 아이를 계획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생기면 기쁘게 낳기로 했던 터라 많이 당황스럽진 않았고 다만 한국에서 혼자 임신 테스트기를 확인했을 아내에게 미안했어요. 봤어? 봤어. 너무 잘 됐다. 곁에 못 있어줘서 미안해. 아니야. 우리 아기 생겼어. 당장 한국으로 가고 싶어. 이번 출장 끝나면 부서 이동 시켜달라고 떼써야겠다. 그러다 우리 애기가 떼쓰는 거 배우면 어떻게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일주일 되면 한국 들어가니까. 그때 사갈게 그렇게 와이프의 임신 기간이 시작되었는데 임신을 하게 되니 생각보다 잠이 많이 늘어서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자고 있었습니다. 와이프의 계약 기간과 출산일이 얼추 맞게 떨어져서 타이밍도 딱 좋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거의 10달을 다 채우고도 아이가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아서 유도분만으로 저희의 예쁜 딸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다행히도 제가 와이프가 출산을 할 때는 출장 일정이 없어서 곁을 지킬 수 있었고요. 처음 태어난 딸아이는 정말 너무너무 예뻤습니다.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요. 거무튀튀한. 나를 닮으면 어쩌나 날 닮아 키가 작으면 어쩌나 걱정도 했는데 뱃속에서 쑥쑥 자라서 3.8kg의 건강한 아이로 저희의 곁에 왔어요.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아이는 어느덧 말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어요. 아이는 자랄수록 예뻐졌는데 와이프와 저 모두 쌍꺼풀이 없는데 딸아이는 쌍꺼풀이 짙게 있었고 제가 곱슬머리 와이프가 반곱슬인데 아이는 직무였습니다. 사실 이런 세세한 부분은 유전적으로 확률상 나올 수 있는 비율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어쩐지 아이는 커갈수록 와이프를 조금 닮았고 저와는 닮은 구석이 없었어요. 오죽하면 주변 지인들이 친자 검사를 해보라고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하곤 했으니까요. 그러다가 정말 친자 확인을 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 와이프의 바람 소식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밖에서 와이프와 데이트를 하는데 와이프의 폰이 쉴 새 없이 계속 누군가에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제가 출장을 가는 동안 와이프가 사귄 친구들이겠거니 늘 그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하루는 일을 하다가 직장 동료가 아이 사진을 보여달라고 해서 아내의 SNS에 들어가서 딸 자랑을 하고 있었는데 직장 동료 중 한 명이 댓글을 단 한 사람을 가리키며 딸이랑 이 사람이 닮았네 한데 흘리듯이 말했고 저는 점심시간에 그 사람의 SNS에 들어가서 사진들을 봤더니 정말 우리 딸아이와 닮아 있었습니다. 내용을 보니 예전 대기업 계약직으로 근무할 때 상사였던 것 같은데 일을 그만두고 몇 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연락을 하며 지내고 있더군요. 그리고 사진에 뜨문뜨문 보이는 여자의 구두나 손. 그리고 옷 같은 걸 보는데 저희 와이프와 물건이 같아서 혹시나 하는 마음. 와이프의 SNS를 들어가 보니 같은 날은 아니더라도 같은 가게에 같은 옷을 입고 찍은 사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서 제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며 딸아이의 물건 몇 가지를 챙겨 친자 검사를 했고 제 딸이 아니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기다렸지만 제 친딸이 아니라 아니 제가 키웠으니 제 딸은 맞지만 생물학적 아버지가 제가 아니었죠. 그날 저녁 아이를 본가에 맡기고 와이프와 집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딸 아빠가 누구야? 당연히 당신이지. 나 친자 검사하고 오는 길이야. 거짓말하지 마. 미안해. 와이프는 저에게 미안하다고 했고 제가 없는 동안 너무 외로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 상사라는 놈을 만났는데 당시 그 상사도 가정이 있었는데 가정 있는 사람들끼리 바람을 그리고 그 상사라는 사람에게도 자식이 있는데 그 자식과 우리 딸이 너무나 닮아 있더군요. 형제처럼요. 그래도 나 당신 정말 사랑하고 있어. 최근까지도 그 사람 만난 거 알아? 거짓말 그만하자. 이런 말 미친 소리 같은 거 나도 아는데. 나 둘 다 너무 좋아해. 그 말을 지금 믿으라는 거야. 사실 당시에 나를 너무 아껴주고 사랑해줘서 행복하긴 했지만 나중에 날 우리 아이가 나는 더 똑똑하고 좋은 유전자를 가진 아이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처음엔 그 사람한테 부탁했던 거야. 아이만 낳고 인연 끊으려고 했는데 그런데 아이가 그 사람을 닮은 모습을 보니까 그 사람도 자꾸만 좋아지더라. 그러니까 당신 말은 지금 우리 아이가 날 닮는 게 싫어서 다른 남자랑 잠자리를 하고 아이도 낳고 나한테 의도적으로 숨겼다는 거잖아. 그래도 내가 당신 정말 좋아하는 거 알잖아.
저는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절 좋아해서 결혼까지 했는데. 저 닮은 아이가 싫어서 다른 남자 아이를 낳았다뇨. 아이가 저를 닮으면 학교에서도 놀림받을 것 같고, 앞으로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 원치 않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일이 늘어날 것 같았답니다. 저 키도 작고 인물도 못생겼고 피부도 좋은 편 아니에요. 그래도 성실하고 알고 지내는 사람들은 다 괜찮은 놈이라고 말해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외모 하나로 이런 일이 있다는 게 너무 소름이 끼치고, 그동안 나랑 한 침대에서 지내던 와이프가 맞나 싶었어요. 아이에게는 정말 미안하고 미안해서 나중에라도 꼭 만나서 사과를 할 겁니다. 하지만 와이프와 그 상간남은 도저히 용서가 안 되어 결국 저는 상간남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요. 사실 이 소송이 끝나고 보상을 받은 이후에는 와이프와도 이혼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상간남 소송을 하겠다고 하니 그 사람 가정도 있고 아이도 있다고 편드는 꼴이 어찌나 기도 안 차던 본인 모습일 거라는 생각은 하지도 못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상간남한테 받은 돈으로 성형하고 저도 새 인생을 살아야 하나 고민 중이에요. 정말 어떻게 사람이 외적인 부분을 흠잡으면서 바람을 타당하다고 이야기하는지, 제 상식이 이상한 건지 고민도 했지만 이건 명백히 제 잘못도 아니고 본인의 바람을 합리한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서 정이랑은 정은 다 떨어져서 앞으로 서서히 고통을 주려고 합니다. 오늘의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